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천년기념물 국견 학술대회를 총괄 주제 천년기념물 국견의 미래 가치와 활용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총괄 주제 발표는 축산과학원의 우리 김태현 과장님께서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연구센터에 계시는 김성호 박사님께서 천연기념물계 번식과 혈통 보존의 의미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상경대학 경영학부에 계시는 길종구 교수님께서 SNS를 활용한 토종계 가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전 소장님이신 최민희 소장님께서 조선왕정신료에 나타난 토종계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들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서라벌대학 경주계 동경이 보존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이동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김태현 과장님이 발표하신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 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국견 학술대회에 이렇게 초대돼서 토론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김태현 과장님께서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들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동경이 집단이 지금 이제 집단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러한 혈통 관리나 향후에 동경이 집단의 우수한 연구, 관리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어떤 이정표가 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개 육종 브리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대에서는 사실 이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육종에 많은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형질 그리고 이제 좋은 개의 품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부분에서 기준을 세우고 또 좋게 생긴 개가 좋은 개를 낳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이 집단이 구성되는 집단 유전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사실 이제 개의 외형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실제 외형에서 나타내는 모질이나 모색 그리고 건강의 문제에서는 이제 근친교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개의 고관절 탈골이라든지 그리고 품종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유전적인 질병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계 동경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견들을 현 시점에서 보존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개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혈통을 관리하는 유전자를 활용한 혈통 관리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경주계 동경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이제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경주 지역에 한 500여 마리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 이제 유전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또 숫자가 이제 너무 많아지기 전에 이 500마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조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학적인 어떤 조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의 형질에서는 이제 단일 유전자가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양적 유전자들이라고 해서 여러 유전자들이 이제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 혈통이고 가계도겠죠. 그래서 동경이가 이제 구성되고 있는 가계도 상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형질들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개들의 형질들을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형질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형질들에 대한 보존과 연구도 동시에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좋은 형질로의 관련되는 유전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동경이의 경우에는 이제 꼬리가 짧거나 없는 것이 특징인 어떤 품종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꼬리가 긴 어떤 유전자, 꼬리가 길게 나오는 유전자의 영향으로 길게 나오는 개체들은 또 어떻게 보존하고 이 연구에 적용될 것인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는 사실 꼬리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형질들에 대한 연구들을 할 때 뼈의 형성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들은 실제로 그 저희들이 우리말로 랑조라 그러죠. 듀클로인데 그 퇴화된 뒷발가락을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 발가락이 있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퇴화됐다고 일컫는 그런 발가락들의 발가락이 있어야 어떤 품종으로 인정되는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을 조사해 보면 발가락 뼈의 조금의 다른 형태로의 어떤 발현도, 그런 개체들이 보면 이제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슴뼈 형성에 이상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동경이의 꼬리뼈와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할 때 그와 관련된 유전자들에 대한 탐색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뼈의 형성과 관련된 연관된 연구들도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저희들이 교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질들로만 교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즘 개와 관련된 그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 있고 동경이 500마리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유전 정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다음에 형질과 연관된 링키지 어널리시스 방식의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고, 같은 환경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어떠하고 또 향후에 이제 외부에 나아가는 어떤 입양된 동경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간다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연구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개가 여기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의 기록들을 따라갔을 때 존재했었고, 또 지금 시대에 우리가 거대한 유전자의 흐름에서 현재 있는 동경이들을 현재 담아내서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우수한 동경이와 한국의 국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경이의 현재 상태의 유전자 연구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동경이 보존협회의 데이터베이스나 홈페이지 상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다른 입양자들에게 개가 갔을 때도 유전 정보들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재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동경의 보존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나 경상북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체과는 우리 동경이 보존협회와 그 초창기부터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한 개체가 혈통이 고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이 한계 자체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경주계 동경이 자체가 혈통 고정화 사업들을 시작한 지 아직까지 20년도 채 안 됩니다. 10한 몇 년 정도밖에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천연기념물 지정받을 수 있는 최소의 조건들을 갖출 수 있었던 것들은
1차 외형에 의한 고정화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축산과학원 하고 시작하고 있는 2차 그 꼬리에 관한 유전형질에 관한 SNP에 관한 이런 쪽에 대한 연구들을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작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김태원 과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언급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외형적인 혈통 고정화 사업들을 통해서 대단히 빠르게 외형적인 고정화들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2차적인 그 유전형질, 그 꼬리에 관한 유전형질, SNP 이런 쪽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조만간에 그 유전형질들이 이 가미되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론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김태훈 그 과장님과 이런 쪽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승호 박사님께서 그 발표해 주셨던 천연기념물 개번식과 혈통 보존의 의미에 관해서 이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 동부 소장으로 계셨던 김국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종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어느 국가든지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 그 수목의 종자나 뭐 곡식의 종자 이런 부분도 그 국가에서 그 종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하는 그 봉화에 있는 그 수목원에 가면은 그 지하 200m 지하에다가 그 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죠. 그래서 이는 그 뭐 핵탄두가 떨어져도 그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그 강의를 하신 천연기념물 개번식과 혈통 보존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시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종구 박사님에게 여쭤볼 그럴 내용은 개정액의 냉장 보관의 기간, 정액을 냉장 보관할 때에 아까 설명에는 그 5도씨로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산업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는 17도 정도를 그 액상 정액을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개정액을 17도 정도로 유지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는 동결 정액의 제조 방법 및 그 보존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동결 정액과 그 액상 정액의 보존 기간은 뭐 가축의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은 그 보존 기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수태율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김국원 박사님께서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 몇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십시오.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성우입니다. 제가 그 발표 드린 내용은 그 동결 보존된 정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또 어떻게 동결 보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그 정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냉장 정액을 17도와 5도와 어떤 보존 효율의 차이가 나느냐를 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사실 17도 같은 경우는 돼지의 정액에 있어서의 그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지방 성분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냉장을 5도로 낮추게 되면 저온 충격에 의해서 더 많이 사망하는 죽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게 같은 경우에는 17도씨에 보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보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5일에서 한 7일 정도밖에 보존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게를 희석제를 잘 조절해서 그 스트로에 담아서 보존하게 되면은 20일까지 한 70%는 살아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5도씨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저온 충격에 관련된 그 내용은 게는 또 저온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 보존보다 그 농가에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저온 보존된 정액도 활용하는 것이 암컷의 발전 기간이 소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게 같은 경우는 한 21일 이상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태 시기를 맞추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게 정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개발되어 있는 그 동결 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에 있어서는 거의 95% 가까이가 인공 수정에 의해서만 소홍아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돼지만 하더라도 소와는 달리 동결 정액이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유전 자원으로서 보존되어서 나중에 종축을 생산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국가 간 거래에 의해서 동결 정액이 이동되고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결 정액을 활용했을 때 다태동물의 성격에 따라서 충분한 개체 수가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5마리, 6마리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가 또 다태동물인데요. 다태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한 7마리 정도가 평균 숫자라고 보면 동결 정액을 활용했을 때도 숫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정자 동결이 보존돼야 하는 이유는 게가 비교적 다른 가축에 비해서 수명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게에 대해서 경제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작기 때문에 한 서너 살까지밖에 활용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 정자 동결을 꾸준히 보존을 해 나와야 혈통을 완전히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더 좋은 연구를 수행을 해서 어떠한 개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될 때 동결 보존되어 있는 정자를 이용해서 다시 그 후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통 보존을 위해서는 동결 정액을 보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개를
교배를 시키고 개체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개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교배 적기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적인 교배를 한다라든가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로 이렇게 경제성 동물들, 주로 축양 동물들, 뭐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들보다는 훨씬 적기를 찾아내는 쪽들이 대단히 효율한데 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의 개체수를 그 개체수 자체를 확장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공 수정을 통해서 교배도 해봤습니다만 개체수 자체가 다른 동물과 같이 그렇게 뚜렷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성호 박사가 하고 계시는 이 정액 동결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희들도 계획 교배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개체수 자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연 교배와 인공 교배들을 인공 수정 교배들을 동시에 했었습니다만 큰 그렇게 성과를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센터에서 앞으로 많은 이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지금 문화지청에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의 정액 자체를 지금 이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센터에서도 보관하고 있고 이게 분산 보관들을 해서 제주 축산과학원에도 개에 관한 정액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이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단히 좋은 이렇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SNS 마케팅을 활용한 토종계 가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해주신 길정구 교수님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진병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라문화원 원장인 진병길입니다. 일단 우리 천연기념물 국견에 대한 토론자를 했을 때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식견도 없고, 그래 다행히 SMS고 홍보 방안이고 뭐 활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길종 교수님을 강의를 30분 들으면서 교수님에 대한 의문보다는 정리정돈이 참 잘 돼서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것을 잘 실행만 한다면은 멋진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리고 앞에 지자체가 가진 예라든지 다른 예들을 들면서 저는 그 중심에는 지자체장이든 아니 우리 동경협회의 이사장이든 구성 멤버들이 예정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앞에 그 캐릭터 중에 펭수라든지 성공된 사례, 처갓집 양념 통닭이라는 첫 출발은 실패였는데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좀 잡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국립축산원의 프로그램과 문화재청의 프로그램을 잘 연결해서 동경이는 한다면은 또 지금은 국립축산원이라면은 이제 활용 쪽은 문화재청과 지금 문화재 활용이 보존하는 캐치프레이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가족끼리 밥을 먹더라도 남편보다는 순서가 아들 다음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얘기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 고택음악회에 오시는 양하영 가수가 유기견을 한 50마리를 키웠답니다.
키우니까 방 안에 전체가 다 개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거의 죽는 시기가 비슷했대요. 지금 9마리만 키운대요. 다 죽고 자기 마당 주변에 다 개를 다 묻었답니다. 그러나 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동경이를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죠. 누가 동경이와 친하냐.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이 동경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는 장면이 떴다라면은 우리는 SNS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그 프로그램은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었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교수님 안을 내는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또 진행하느냐를 가지고 가고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했는데 제가 와인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재청에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잘 가져와서 어린이들과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캐릭터는 캐릭터를 가고 이것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서학서원에서 고택음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첫째 주와 셋째 주를 했는데 첫째 주와 셋째 주를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3년 전에 매주 하니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첫째 주, 셋째 주 할 때는 100명, 200명 뭐 쉽지 않았는데 매주 하니까 100에서 300명이 매주 왔었어요. 원래 코로나 때는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걸 한 50명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원래 처음으로 청하고 이야기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바꿔서 해봤는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4,000명이 보면 4,000명 온 거고 100명이 보면 100명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예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서학서원에 고택음악회를 왔었어요. 그것도 초청 한결수이 아니라 안동에 있는 조정미라는 사람 대타로 왔었어요. 그때는 가격도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때는 샀는데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행히 영상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자고 못 찍었는데 어느 신문 기자님이 찍어놨는 것을 제가 한 달 전에 구하게 됐었어요. 이 제가 유튜브를 한 6개월 전에 만들어서 구독자를 강제 구독을 하면서 했는데 5개월 만에 몇 명을 했냐면 760명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김호중 유튜브를 띄운과 동시에 2주 만에 1,700명이 늘어났었어요. 결과적으로 한 2,600, 2,700명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서타를 어떻게 발굴을 할 거냐, 우리가 서타와 동경이와 서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하나 예를 들고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배은이라는 소프라노와 김호중이가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배은이라는 작가가 한 5개월 전에 떴는데 14만 명이 봤었어요. 둘이 이렇게 했는 거. 그런데 핵심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김호중 것을 구했는데 그 부분이 배은이 씨라는 분이 기자분을 통해서 받아서 자기가 한 달 전에 자기는 띄웠어요. 저는 그것을 가공을 했었어. 2주 전에 제가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그분은 아직 680명 정도 봤었어요. 우리는 4만 6천 명이 봤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노래는 똑같은데 앞부분 28초를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28초 어떻게 하는 차이입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신라문화원 TV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김호중의 사진을 우리가 작가가 찍은 사진을 구하게 됐고요. 그 앞에 천상제이라는 제목을 넣으면서 김호중이 사학에 왔다라는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 이분이 한 달 전에 띄우면 내가 김세겠구만. 그랬는데 2주 후에 띄웠는데 2주 만에 4만 6천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를 김호중 팬들은 그 사진을 구했기 때문에, 영상을 구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1,700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제 송가희라는 사람이 리틀 포레스트라고 한수원과 홍보대사라서 리틀 포레스트에서 토크쇼를 하다가 한 가지 한마는 대동강을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제 지금 23시간 전에 올렸는데 6,000명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구독자를 계산해 봤을 때 김호중이라는 팬들은 많은 사람이 눌렸지만 송가인은 눌리는 숫자가 상대로 적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 드렸지만 어떤
어떤 팀들은 어떻다는 것을 분석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호중이나 송가인, 양하연을 가수들을 넣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목표에 틀에서만 고민을 하지 말고 그 틀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또 디자인하느냐, 똑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길종구 교수님이 SNS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따나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은 우리가 동경이 협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최 측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당 사무국장이든 담당자가 정말 어떻게 예정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결과를 내느냐에 고민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길종구 교수님하고 이런 부분을 할까 하니까 이게 실행성이 괜찮다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나 주제가 또 빗나가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활용이 보존이라는 것을 천년기념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린이들과 어떻게 접목하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초점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종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저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사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가 1962년에 진돗개가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1993년에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졌는데, 이 천연기념물 새 개체의 공이 캐릭터 자체가 1세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개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이제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비대면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던 과정 속에서 그것도 1세대 개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이 SNS 활용 시대 때 사실은 맞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가 만든 지가 얼마 되어졌다, 얼마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쪽들에 대한 상황들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SNS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을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1세대 개념의 캐릭터 자체는 이 SNS에 맞는 새로운 세대 캐릭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진병길 원장님은 문화재 활용 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현장적인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고택의 활용이라든가 문화재는 활용하는 것들이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제일 처음 주창하신 분이 우리 바로 진병길 원장님인데, 우리 이 경주개 동경이도 이것도 문화재라는 의미들을 좀 더 가미를 한다면 새로운 개념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가 이 학술 대회를 한 지가 지금 이제 8년째입니다. 8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1962년에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 되고 그 위에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 되어졌지만, 사실 이 국견에 관한 학술 대회를 한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갖고 가면서 과연 국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쪽들에 대해서 지금 요새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금 개를 이렇게 논하는 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 과학적이고 이런 유전자적이고 이런 쪽의 접근들을 사실은 기본적인 연구들이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쪽에 가는 부분들이 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 중에 역사적인 의미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어오는 이유 자체가, 지금까지 축양동물이고 경제성 동물들이고 그 개를 대하는 것들이 축양동물로 대하고 경제성 동물로 대하고 이게 반려동물들로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원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라지더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런 개념 자체가 문화재적인 의미로 다가간다면 이에 관한 평가 자체가 다 그 일률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일례로 이 개를 갖고 예산들을 확보하러 가면 그 예산 담당자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주시도 똑같아요. 담당자 자체가 이걸 경제성 동물을 보느냐 또 아니면 축양동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게 되냐면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이거를 경제성 동물, 축양동물을 보니까 이거 무조건 팔아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한 의미들은 지금 우리 그 최민희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역사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가해서 이게 축양동물 그리고 경제성 동물 이전에 역사적인 문화재다. 그리고 이 토종생물 자원이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그 최민희 우리 수사장님들을 모셔서 이 그 삼국 사기, 삼국 유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고려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조선의 그 왕조실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민희 전 소장님의 발표 내용들을 토론해 주실 우리 경조학연구원의 우리 박인관 원장님입니다. 우리 박인관 원장님도 경주에 대단히 보배입니다. 이 문화재를 활용하고 이런 쪽에 대단히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토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년기념물 국견의 미래가치 활용 방안 세미나에 참가하게 돼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들께서 육종이나 또는 유전적인 거, 또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최민희 선생님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개와 관련된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서 사용 예가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국사학이라든지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사 얘기까지 섭렵을 하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개와 관련된 기록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만은 알고 계시지만은 개가 사람과 친숙해져서 다가온 것이 아마 14,000년 전쯤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하는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 개라고 하면은 또 사람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동물이 개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생각에 혹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욕 중에도 개새끼니 뭐 이렇게 하는 개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너무 사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하찮게 여기는 거, 좀 못하게 여길 때도 뭐 개자를 붙여서 개살구, 뭐 개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한번 가져 봅니다. 우리 최민희 발표자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 가운데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또 1가지 정도는 제언을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개와 관련된 기록, 특히 개견자와 개구자가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 내 서임새에 대해서 또 미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으로는 자료집 69쪽에 보면 도표로 이제 되어가 있는데 이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가 개견자라든지 개구자 사용례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혹시 신라가 이 동경이 천년견념을 동경이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신라가 개를 많이 길러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개의 종류라든지 또는 토종개 설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언급이 혹시 있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가축 흔히 말하면 소, 말, 돼지, 뭐 염소, 닭 뭐 이런 종류와 더불어서 개가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까지에 나타난 개에 대한 글자를 다 찾으셨는데 혹시나 앞으로 다른 돼지라든지 소, 말 이런 글자들하고 상호 비교해서 사용 빈도가 좀 이렇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민희 소장님, 최민희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을 조금 지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최민희 소장님이 조선왕조실록들을 조사했던 그 내용들을 저한테 1149쪽 A4 그냥 5149쪽입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봤습니다. 넘기는데 그냥 쭉쭉쭉쭉 넘기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와 관련된 숫자들을 전부 다 찾았었어요. 우리 우리 최민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개견자, 개구자, 개 관련된 글자가 어디에 쓰였냐, 몇 개 쓰였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저는 과정에 보면서 이게 쓰임새가 어디였냐라고 봤었습니다. 그걸 봤는데 조선시대 때 개 쓰임새 자체는요 주로 응견, 전견, 그러니까 매와 그 사냥개, 그리고 그 개의 입 모양 자체가 그 주둥이 자체가 긴 전견, 사냥개.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냥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에 보면 뭐 축양동물이라든가 또는 가축적인 개념의 어떤 경제성 동물이라든가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개가 경제성 동물이라든가 축양동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 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 이유가 그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박인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삼국사기 신라조에 왜 개 관련 기록이 많느냐 하셨는데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려나 백제는 역사가 짧죠. 거기에 비해서 신라는 통일신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풍부합니다. 네,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왕조실록에서 토종개의 종류에 관해 가지고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신 이제 방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냥개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대충 이제 임난 이전에는 많습니다. 특히 연산군 쪽까지는 많은데 비해서 연산군 지나서 중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냥이
임금이 해서는 안 될 행동,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걸 비롯해서 어찌 보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하들이 임금을 통제하는 수단.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로 임금님이 바깥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는데, 좀 못되게 표현하면 신하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 계자식, 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계자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윤두, 그분 성함 잊어본데, 그분을 우암 송시열 선생이 개구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이름을 아예 구동이라고 고쳐 불렀어요. 그리고 윤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비하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볼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동물하고 비교를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승정원 일기도 지금 일단은 이제 개인 문집이 아니고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조선 왕조실록 다음에 사실은 지금 승정원 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승정원 일기는 대충 개 관련이 지금 왕조실록의 한 5배쯤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은 임난 이전의 거는 다 불타버리고 없거든요. 그 임난 이후에 시간이 그만치 짧은데도 양은 5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조금 그렇고, 그 말고도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이런 공식 기록부터 먼저 좀 두터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 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금 많은 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검색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 관련만 하더라도 아마 엄청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게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잠깐만 착석을 해주시고 마지막 정리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발표자님, 토론자님 잠깐 나오시죠. 이 개에 관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자 우리 국현 학술대회는 무단히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이 미래의 가치라는 것들은 이 개 자체를 어떤 형태로 그 융합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학술대회 자체가 그 이 개를 이렇게 융합하는 육종이라든가 또는 교통보전이라든가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되어지면 미래 가치가 더 있을 것이지 않겠나라는 마지막 결론들을 내리면서 제8회 천연기념물 국견 학술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